자, 이 임대차 3법이 뭐가 문제냐? 자,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지금 보시면 월세 내느니 집 비워둔다. 잠실 엘리트에서 벌어진 일. 그러니까 월세 내느니가 아니고 내리느니. 자, 이거 구체적으로 대단지 아파트인데 빈집이 꽤 있다.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에 월세를 내놨지만 실수요자를 찾지 않으면 빈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갱신이 아니고 새로운 건인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야, 이것도 4년은 가야 되는데 낮게 놓으면은 2년 뒤에 5% 이내밖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몇 달 공실이 생기더라도 그냥 비워두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야, 이게 잠실동에 있는 엘리트, 리센치 트리지움, 이게 대장주죠, 엘리트. 바로 옆에 이제 잠실주공 5단지가 재건축이 되면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엘리트에서 뭐가 하나 추가되겠죠. 야, 참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이 선한 임대인도 선하지 못하게 만든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상담을 저한테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 합니다. 8년, 10년 동안에 거의 올리지 않고 있었던 분도 임대차 3법이 도입되고 나서 올렸다. 그런 얘기들도 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알아서 동결도 시켜주고 하는 부분이 자꾸 이제 이 뉴스나 이 법에서 뭐가 지금 안 올리면 안 된다, 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아예 없앨 것이냐, 아예 없애자는 쪽이 있고, 한쪽에서는 이겁니다. 임대차 3법 이미 꼬여있다, 폐지하자. 폐지하면 혼선이 커진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뭐 새로운 계약을 할 때 뭐 5% 이내 올리면은 거기에 대한 뭐 소득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만 지금 인수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의논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있는데 아예 2+2 하지 말고 3년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 여기 그런 내용들이 있죠. 2+2 대신에 3년으로 단일화하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있다고 하고요.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부동산 TF 팀에 그 심기원 그 건국대학교 교수님이 가 계시는데, 그분 뭐 우리 부동산 삼국지에서도 방송을 많이 했었고, 예전에 다른데 뭐 TV조선이나 다른 데서도 방송을 많이 했었고, 예전에 저랑 같이 그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100일 됐을 때 그때 바른미래당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부동산에 대해서 초청을 받아서 제가 갔을 때 그 신기영 교수님 그때 이제 아마 처음 만났던 것 같은데, 저랑 세 분이 갔죠. 그분 포함해서. 그래서 기자들한테 질문 받고, 그때 국회의원분도 질문 저희들이 받고, 또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간에 뭐 무슨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여러 가지로 완화되는 안이 나오는 거는 뭐 확실하기 때문에 그 완화되는 게 시장에 어떤 작용 효과가 나올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먼저 손을 본다. 저는 좀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 의원이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2년을 하자, 그게 법안 발의가 됐단 말이에요. 법안 발의가 됐다는 것은 법을 고쳐서 개정을 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볼 때는 거의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 2년 동안을 해주는 안을 과연 통과시킬까? 그 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자고 그럴 때 엄청나게 그 열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그 문자 폭탄 받고 난리 났었고, 나중에 이재명 후보는 1년 유예하자. 그것도 6개월 동안에만 중과 유예를 해주는 거고, 그 나머지 3개월은 조금씩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프로티지가 2년 갖다 중과 유예를 하자, 이거는 쉽지 않은데, 자꾸 요즘에 시행령 가지고 뭐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기사가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좋은 기사는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아니 정말 똑똑한 기자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행령이 있는지, 시행령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한 줄 같은 거 해놓고서 좀 명확하지 않는 내용들.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했던 부분은 무슨 얘기였냐? 시행령 가지고 고친다면은 시행령이 뭐냐? 다주택자의 수. 그걸로 할 수는 있겠죠. 다주택자의 수를 지금 뭐 2주택이 20%, 3주택이 30%면 그걸 어떻게 다주택자 수를 가지고
적용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좀 완화시켜주는 부분은 될 것 같고, 또는 조정 대상 지역, 지금 집값이 안 오른 지역들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요건이 된다면 해제를 갖다가 시켜버리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당연히 일반 과세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과가 안 되는 거거든요. 시행령으로 된다.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도 보면은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시행령 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 그건 애매합니다. 인수위에서도 이런 지금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좀 정확하게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왜냐하면 지금 6월 1일이 가까워질수록 지금 결정을 그 전에 해야 될 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 전에 팔아야 되느냐 또는 사야 되느냐. 또 6월 1일 날 가진 사람이 올해 또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를 또 내기 때문에 그 집이 한 달 만에 팔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까지. 소유권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이게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정책을 인수위에서도 하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혼선이 없도록 새로운 대통령이 5월 10일부터 그 일을 하죠.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발표를 해야 된다, 빨리. 그래서 팔 사람과 살 사람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6월 1일 넘어가면은 어차피 이제 그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왕 결정할 거 그 전에 결정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팔 사람은 6월 1일 전에 팔아야 종부세단 재산세 안 내고, 팔 사람은 당연히 이제 6월 1일 전에 사는 거니까 그 해의 세금을 6월 1일 날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지만, 세금을 내는 대신에 뭔가 한 번에 매물이 나왔을 때 싸게 사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게 이제 꼭 지금 인수위뿐만 아니고 무슨 정책이 나올 때는 3, 4개월 전, 6월 1일부터 3, 4개월 전에는 발표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양쪽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가 있거든요. 제의가 맞죠? 이 보유세,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고, 물론 이제 종부세라는 거는 1세대 1주택자는 뭐 작년 기준으로 공시가격 11억 이상, 2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 이상, 이상한 보유세 완화. 자, 이것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2주택 저렴한 거 2개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내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자면 뭐 6억짜리 실거래가 6억짜리 두 채다. 근데 이거는 2개 대충 공시가격 50%만 잡아도 6억이 넘어가거든요. 종부세 내죠. 12억짜리가. 근데 그냥 12억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한 채, 공시가격이 11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낸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기준을 금액대로 통합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어찌됐든 우리나라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뭐 우리 장대영 TV에서 미국 각 지역들, 뭐 싱가포르, 홍콩,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이 있는 홍콩,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런데도 우리나라처럼 세금을 그렇게 내지 않아요. 우리 장대영 TV 방송을 보세요. 거기에 신뢰할 만한 또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이 같이 방송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해외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장대영 TV를 많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고민, 곧 이따 이제 우리 부동산 어플이 런칭을 합니다. 그동안 개발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게 이제 4월 초에 런칭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어플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민, 전국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또 부동산 업자들이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매물도 올릴 수 있고, 해외 부동산도 볼 수 있고, 아주 다양한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산 시대선언에 들썩인 용산 재건축 리모델링. 글쎄 이제 용산을 지금 어제도 보니까 그 윤석열 당선인이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하고 얘기를 어제 오찬을 했나요? 용산으로 가고 싶다 하니까 그 이전비를 좀 지원해달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원해주겠다고 한 게 기사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용산으로 가는 게 지금 거의 현실화 지금 되고 있는데, 자, 문제는 그러면 뭐냐? 용산이라는 게 호재가 엄청 많고, 용산 민족공원에다가 뭐 진짜 뭐 나인원 한남이나 뭐 이런 고급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부촌으로 가고 있는데, 용산이 들어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게 아니냐. 지금 현재도
이 고도 제한을 받고 있죠. 추가 제약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반대를 무릅쓰고 왔는데 제약을 한다? 얼마나 그게 국민들이나 이 주민들이 어떤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 다음 정부 5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본인이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여기 이 자리에 있는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제재는 그때 가서는 혹시나 생길 수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부촌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이 도 있는 사람들 특성은 조용한 곳에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뭐 이 대통령 집무실이 와가지고 맨날 집회하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걸 종합적으로 또 봐야 되고 또 기간별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무조건 좋다, 무조건 안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장단점이 있고 또 시간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용산은 그렇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결국에는 현 정부에서 이 서울 중심권을 집값이 뛸까봐 바로 이 사업을 갖다 빠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결국에는 28번째 정책을 폈지만 28번이나 정책을 폈지만 집값을 못 잡았다. 결국에는 중심으로 가야 된다.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네,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중심을 놔두고 제일 핵심인 지역을 놔두고 자꾸 변두리에 주택 공급을 해서 GTX를 끌어내려서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 GTX도 뭐 다 준공이 되려면 2027년 뭐 2030년 막 이렇게 노선별로 걸리겠지만 그때까지도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연 어떤 심리적인 그런 거리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는 시간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뭐 차를 가지고 다니신 분이나 또는 뭐 술 한잔 마시고 대리 기사를 불렀을 때 그 금액이 또 꽤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까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결국에는 다시 서울부터 채워질 것이다 라는 건데 뭐 어찌됐든 이 지금 정책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재건축 재개발 이 중심권 서울 또 일기 신도시가 핫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가지고 계신 분도 내놓는 매물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거나 또 살려고 하는 분도 한번 지금 사도 괜찮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많고요. 자, 그래서 인수위에서는 뭐 어찌됐든 가격이 한 번에 많이 막 집값이 올라가는 게 이 새로운 정부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빨리 진행을 시켜서 신규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장을 안정시키지만 부작용은 불가피하다. 집값이 전혀 안 오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목동이나 압구정동도 토지거래 허가국을 묶었잖아요. 가격이 재건축 가격이 오르고 나서. 그러니까 거래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재건축을 못하게 하고 재개발을 못하게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빠르게 진행하되 다른 걸로 규제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 충분히 쓴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자 이제 새 아파트 공급이 많이 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줌으로써 여러 가지 안정을 주는 그런 역할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 단기적인 급등은 불가피하지만 다 감수해야 된다. 새로운 정책 내놓고서 딱 몇 달 동안에 뉴스라는 건 매일 나오고 매주 나오기 때문에 뭐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 주에 몇 프로 올랐다 하면 또 막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정책이 잘못됐네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부동산을 주식 사는 것처럼 지난주에 샀다가 이번 주에 팔고 그게 아니거든요. 한 주 한 주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닙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아무리 단기여도 그 이상은 봐야죠.